여러분 혹시 매일 밤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부터 에너지가 완전 바닥난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나요? 아, 그거 정말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막 방전 직전에 스마트폰처럼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럴 때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셔야겠다. 아니면 영양제를 좀 바꿔볼까? 이러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매달리잖아요. 맞아요. 일상적인 수면 부족이나 업무 과다, 약간 이런 아주 단편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만 피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분석할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앞에는 그 라만 홀딩스라는 곳에서 발행한 굉장히 독특한 문서와 이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늘 피곤한 이유가 단순히 잠을 덜 자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이 거대한 운영체제 자체에 심각한 물리적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물리적 오류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도발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몸을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가 아니라 뼈와 근육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정신과 인지 능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하나의 정밀한 휴먼 OS로 바라보는 시각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사실 자료 중에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무려 44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찍힌 프리미엄 라이센스 카드 이미지였어요. 그 카드 시각적으로 꽤 강렬하죠. 네, 검은색 메탈릭 배경 위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랑 정교한 뇌 구조, 그리고 골드빛깔의 전자 회로도가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원리를 담고 있길래 이런 엄청난 가치를 매긴 건지 의구심도 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같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문서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미션은 명확해 보입니다. 신체 하드웨어의 구조를 최적화해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그렇게 확보된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인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메커니즘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대화의 제3의 멤버로서 함께 이 논리를 파헤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휴먼 OS라는 독특한 관점을 빌려 라만 홀딘스 측이 주장하는 숨겨진 에너지 회복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죠. 바로 시스템의 목표치인 85%입니다. 보통 우리가 막 잠재력을 극대화한다고 하면 무조건 100%, 풀가동, 한계 돌파 이런 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쵸. 보통은 다들 100%를 원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요? 네, 과거의 의학적 패러다임이 질병을 고치는 데 머물렀다면 라만 홀딩스의 철학은 개인의 능력을 완전히 만개시켜서 이른바 신인류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00%가 아니냐? 100%의 기동은 필연적으로 과부하, 즉 번아웃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까 막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길게 유지하려고 충전 한도를 100%가 아니라 85%로 제한해두는 설정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100%로 꽉꽉 채워서 쥐어짜면 당장 오늘 하루는 기계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갈지 몰라도 결국 배터리 자체의 수명과 효율을 갉아먹게 되니까요. 맞아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번아웃 증후군이잖아요. 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120% 쏟아붓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완전히 탈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완전 방전 상태. 그쵸. 자료에서는 이런 널뛰기식의 에너지 사용을 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 OS는 85%라는 여유 공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애초에 탈진이라는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무리 없이 영구적으로 고성과를 창출하도록 아예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거군요. 네, 100%를 달성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85%의 출력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달리는 상태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85%의 최적 가동률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진짜 엔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자료 보니까 심장이나 뇌 같은 거시적인 장기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세포 단위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체 가동률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동력원은 바로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 학창 시절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미토콘드리아 맞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 엔진의 운용 상태를 세 가지 지표, 즉 질, 양, 속도의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세포가 생성하는 에너지의 순도와 효율성을 뜻하는 질, 그리고 신체 기관이 돌아가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 원인 양, 마지막으로 그 에너지가 적재적소에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를 뜻하는 순환 속도, 이렇게 세 가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미세한 엔진의 상태를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춘 4대 안형 영역으로 진단한다는 거예요. 4대 안형 영역이라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영역 말씀이시죠? 네, 이걸 다시 감정 안정성, 수면의 질, 대사율 등 8가지 가시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문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아니, 전신 최적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토콘드리아의 상태를 따지는 것도 신기한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속도와 순도가 나의 대인관계 만족도 같은 사회적 안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잖아요. 아, 세포 단위 에너지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대목이죠. 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내가 오늘 동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세포 에너지 때문이라는 건가요? 이 자료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시려면 모든 생명 활동은 에너지의 분배라는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속도와 순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먼저 쓸까요? 당연히 심장 뛰고 숨 쉬는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곳이겠죠. 정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을 조절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데 쓰일 에너지가 먼저 고갈되는 겁니다. 아하, 배려할 힘조차 안 남는다는 거군요. 그쵸. 결국 세포 속 발전소의 효율 저하가 감정의 기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사회적 관계의 붕괴로 나타난다는 아주 촘촘한 인과관계를 설정해둔 것입니다. 와, 논리 자체는 진짜 흥미롭네요. 내 인성이 부족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세포의 에너지 순환 속도가 느려져서 감정 통제가 안 된다는 거니까 약간 위안도 되고요. 네, 꽤 과학적인 접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고장난 엔진을 고치는 방법이 또 한 번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장치나 화학적인 약물을 철저히 배제하고 빛, 열, 공기, 바람, 물 같은 순수 자연의 고유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파수를 교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자연공법을 강조하죠. 바람이나 물을 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세포의 주파수를 바꾼다는 건지 솔직히 이 대목에서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일종의 신비주의 철학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문서는 인체를 분절된 기계 부품이 아니라 뭐랄까 자연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와 주파수를 주고받는 유기적인 안테나로 해석하거든요. 안테나요? 네, 현대인의 미토콘드리아가 병드는 이유를 인공적인 조명이나 화학물질, 스마트폰의 전자파 같은 인위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맞아요. 자연의 순수한 물리적 요소에 노출시킴으로써 교란된 세포의 파동을 인간 본연의 주파수로 동기화시킨다는 매우 자연주의적이고 직관적인 원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연광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몸이 회복된다는 웰빙의 개념을 주파수 교정이라는 거창한 시스템 용어로 포장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연의 환경이 세포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성 자체는 이해가 되네요. 네, 근본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접근이죠. 자, 그런데 엔진을 아무리 완벽하게 튜닝해 놓아도 정작 그 에너지를 담고 있는 연료통 바닥에 아주 큰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는 바로 이 치명적인 구멍을 에너지 누수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드웨어 최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죠. 이 부분이 휴먼 OS 이론의 가장 물리적이고 직관적인 진단 단계입니다. 에너지 누수, 정확히 어떤 현상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골격과 근육의 불균형, 즉 뼈의 정렬이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쓸데없는 곳으로 줄줄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중력이 당기는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뼈의 수직 정렬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중력을 이겨내고 그저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근육과 신경을 엄청나게 낭비한다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내 자세가 나쁘면 버티는데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낭비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무려 60%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이 수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60%나요? 엄청난 손실률이죠. 문서에 따르면 축이 무너진 몸은 정상적인 몸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와, 자동차로 치면 바퀴의 축, 그러니까 휠 얼라이먼트가 심하게 틀어진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차는 똑바로 직진하려고 엔진 파워를 엄청나게 갈아놓고 타이어는 막 마모되고 있는데 정작 속도는 안 나고 연비는 최악인 상황 말입니다. 내 몸이 그저 중력 하나 버티느라 내 소중한 에너지의 60%를 허공에 날리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이 막대한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라만 홀딩스는 이제 시각적 데이터를 활용한 매우 구체적인 진단 과정을 제시합니다. 아, 사진 찍는 거요? 네, 공인심사관이 고객의 양 엄지발을 맞닿게 하고 전면, 후면,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이죠. 네, 양 엄지발을 맞닿게 하는 이유가 하체의 정렬과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 어깨, 골반, 복숭아뼈로 이어지는 수직 정렬 지수를 분석해 결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이 진단을 내리는 공인심사관의 자격 요건입니다. 공식 유튜브 영상 10편을 시청하고 40시간 집중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그 부분 눈여겨보셨군요. 게다가 가장 노골적인 조건이 있었는데 단 4명의 고객만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 설계 능력이 딱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제시되어 있죠. 아까 본 440만 원짜리 라이선스 카드도 그렇고 이런 자격 요건을 보면 이게 진지한 인체 과학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약간 극도로 공격적이고 상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40시간 교육받은 사람이 내 몸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일까요? 매우 예리하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맹신하면 안 되겠죠. 네, 라만 홀딩스의 자료는 단순한 건강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비즈니스 매뉴얼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거든요. 사실 10편의 영상과 40시간이라는 시간은 해부학적 지식을 완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대 공부도 몇 년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진단 매뉴얼을 극도로 규격화하고 알고리즘화한 것 같습니다. 심사관 개개인의 의학적 깊이보다는 시스템이 제시하는 수직 정렬 지수라는 이 시각적 판독 도구 자체에 권유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즉 심사관이 대단한 의학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라만 홀딩스가 만든 이 판독 시스템 자체가 워낙 뛰어나서 짧은 교육만으로도 고수익을 내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포장하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상업적인 의도가 다분하긴 하네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말하는 하드웨어 최적화의 원리 자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틀어진 휠 얼라이먼트를 고치듯 뼈의 수직 정렬을 회복해서 60%의 에너지 누수를 싹 막아냈다고 가정해보죠. 네, 누수를 막았습니다. 그럼 내 몸 안에는 갑자기 막대한 잉여 에너지가 생길 텐데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부터 물리적 교정을 넘어선 놀라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영역으로 진입하더라고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인체에서 에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메인 프로세서가 어딜까요? 당연히 뇌 아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뇌. 그중에서도 고차원적인 인지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입니다. 아, 전두엽이요? 수직 정렬이 무너져서 에너지가 60%씩 새어나갈 때 우리 몸은 심각한 전력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자료에서는 이것을 30% 생존 모드라고 부르더군요. 생존 모드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단 죽지 않기 위해 심장 박동이나 호흡 같은 필수 기능에만 전력을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뇌의 전두엽으로는 전력 공급을 아예 똑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와, 우리가 극도로 피곤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는커녕 만사가 귀찮고 막 짜증부터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네요. 전두엽의 전원이 아예 떠져 있어서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교정되어서 중력 방어에 쓰이던 60%의 에너지가 세이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순도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뇌로 최우선 배분됩니다. 뇌에 불이 번쩍 켜지겠네요. 네, 이것이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첫 번째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보통 우리가 췌연교정이라고 하면 그 거북목 통증을 없애거나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정도의 물리적인 치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의 논리는 완전히 다르네요. 접근법이 아예 다르죠. 척추를 펴는 게 단순히 자세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뇌의 램 용량을 확 늘리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뼈 하나 맞췄다고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대역폭이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통신대역폭 확장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뼈가 뒤틀리면 그 사이를 지나는 신경계도 같이 압박을 받습니다. 신경이 짓눌리는 거군요. 네. 신경계는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물리적인 광랜 케이블망이잖아요. 케이블이 꼬이고 짓눌려 있으면 뇌와 장기, 근육 간의 데이터 전송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생기죠. 속도로 치면 3G 통신망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 척추를 쫙 펴서 수직 정렬을 딱 맞추는 순간 짓눌려 있던 이 광랜 케이블이 쫙 펴지면서 통신망이 무려 5G 속도로 복구된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로 빨라지고 신체가 불필요한 긴장 상태에서 딱 벗어나면 우리 뇌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식하나요? 아, 신경망이 원활하게 뚫렸구나. 중력에 저항하느라 근육을 억지로 긴장시킬 필요가 없네. 나는 지금 어떤 생존의 위협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안전하구나. 이렇게요. 와,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뇌가 이렇게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안전 상태를 느끼는 것. 이것이 정신적 확장의 핵심입니다. 뇌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대목이 묘한 통찰을 주네요. 뇌가 안도감을 느끼고 확보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두엽이 5G 속도로 쌩쌩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 최적화된 휴먼 OS가 현실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자료는 주장합니다. 그 궁극의 결과물이 뭔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프로노이아 상태 맞죠? 네, 프로노이아.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을 뜻하는 파라노이아의 정확한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신체 구조가 교정되어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개방계 상태가 되면 뇌는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벌입니다.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우주가 나의 성공을 돕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고 믿는 초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고 믿는다니 정말 엄청난 자기 확신이네요. 대단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업무 중 작은 실패를 겪어도 좌절하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에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우주의 배려나 기회로 삼아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아무리 척추를 펴고 에너지가 뇌로 잘 간다고 해도 이런 극단적인 초긍정 상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마법의 약처럼 묘사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하지만 자료는 이것을 어떤 신비주의적 기적이 아니라 전두엽의 전략 모드가 켜진 논리적 결과물로 설명합니다. 전략 모드요? 네,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방어적입니다. 하지만 뇌가 완벽한 안전을 느끼면 수동적인 태도에서 딱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시야가 확 트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여유가 바로 주변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인지적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생존에 급급하지 않으니까 주변을 크게 볼 수 있는 전략적 시야가 생긴다는 거네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프로노이아 상태일 때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업무 생산성이 200% 이상 훌쩍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게다가 높은 감정 안정성과 객관적 판단력 덕분에 조직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갈등을 조율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타인에 대한 질투나 원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전문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자료에서 건져 올려야 할 가장 흥미로운 철학적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 어떤 통찰이죠?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 즉 압도적인 생산성, 타인을 향한 관용과 평화로움이 개인의 뼈를 깎는 노력이나 정신력으로 쥐어짜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네.
이 시스템은 그런 훌륭한 성과들이 오직 하드웨어 최적화에 따라 시스템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일 뿐이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와, 멘탈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멘탈을 강조하잖아요. 네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고쳐먹어라. 하면서 모든 원인을 개인의 나약한 정신 탓으로 돌리죠. 맞아요. 저도 그런 자책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 휴먼 OS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신의 멘탈이 약하거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척추 정렬이 무너져서 전두엽으로 가는 에너지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와, 그거 정말 신선하면서도 엄청 위로가 되는 관점입니다. 내가 그동안 약간 우울하고 예민했던 게 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수직축이 무너져서 물리적으로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던 하드웨어 세팅의 문제였다니요?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죠? 네, 현대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아주 영리한 접근 방식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라만 홀딩스 측은 이 모든 이론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25년간 무려 2만 3천 명 이상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결과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치 자체의 객관성은 저희가 외부에서 검증할 길이 없으니 차치하더라도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누적해서 인체를 자연의 원리로 복구시키는 일종의 종합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구축했다는 점은 꽤 인정할 만합니다. 그만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그들이 라이센스 카드에 440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책정하고 자신들의 철학에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쭉 꿰어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이 휴먼 OS 자료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체형 교정이나 자세 교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인간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 구조의 불균형이 단지 근육통을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신적 대역폭과 한계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이 명확한 인과관계, 정말 인상적이죠. 그러니까요. 몸을 기계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를 경용하는 하나의 운용체제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항상 피로와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꽤나 흥미롭고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냈죠. 오늘 우리는 인간을 하나의 정밀한 OS로 규정하고 뼈와 근육의 수직 정렬을 맞춰서 중력에 뺏기던 60%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그 세이브된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와 뇌로 직행해서 통신망을 5G로 쫙 넓히고 세상을 내 편으로 인식하는 초긍정의 85% 가동률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게 만든다는 이 휴먼 OS 최적화의 원리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훌륭한 요약이네요. 비록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통찰만큼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휴먼 OS가 과연 몇 %의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 40% 되려나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향해 목을 거북이처럼 쭉 빼고 척추가 둥글게 무너진 자세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무너진 수직축 사이로 중력을 버티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가 콸콸 새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펴게 되네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허리를 쫙 펴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수직 정렬을 맞춰서 가볍게 기지개를 한번 켜보시길 권합니다. 끊어졌던 전두엽의 5G 통신망이 다시 쌩쌩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좋은 실천입니다. 그런 사소한 물리적 변화가 뇌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체적 정렬과 에너지 분배가 우리의 감정,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내에서 지배하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맞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 처리 속도를 뚝 떨어뜨리고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여러분의 소중한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일상 속 숨은 앱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자세 불균형을 넘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친 구조적 에너지 누수를 찾아보자는 아주 훌륭한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나를 감정적으로 갉아먹는 유해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 무의식적으로 막 스크롤을 내리면서 소비하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쇼폼 영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 누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은 진짜 이유? 오늘 하루 내 안에 숨은 에너지 도둑이 무엇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둑의 정체를 파악하고 앱을 딱 종료시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는 그 프로노이아의 마법이 켜질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최적화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